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예. 자, 그래서 이제 커피의 중요한 부분은 사용하는 커피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용하는 커피가 여기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나온다. 이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반부와 여기 이제 적도가 에콰도르, 요 케냐 여기를 지나가겠죠. 그래서 북반구에서 나오는 커피들은 지난 뭐 1월 3월, 뭐 12월부터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한국에 도착할 즈음이면은 지금쯤 신선한 커피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표를 놓고 소비자들과도 설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이제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 6월 21일이요. 6월 2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6월 21일 금요일에 시간을 좀 비워두셨다가 오전 9시 반 혹은 9시부터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3시간 동안 정약용 도서관에서 그 저희 커피 비평가 협회가 진행하는 그 창업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와 커피 비평가 협회가 함께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 남양주의 그 평생학습원이 어느새 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남양주시에서만 배출된 바리스타 자격증, 커피 관련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2,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분들과 함께 뭔가 커뮤니티를 결성을 해서 그 국내에서 평생 학습을 통한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거를 좀 더 성과를 내는 쪽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그때 3시간 동안 이 커피 전문가들의 창업 및 혹은 이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할 거고 성공 사례도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카페를 한다고 할 때 그 카페에 게시되어야 될 그러한 이게 지나갔네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런 제철 커피의 수확처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까지 도착하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 콜롬비아 커피들 같은 경우에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적도에 일정 부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도 1년 내내 커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주 수확철이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8월부터 9월, 10월, 11월에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한국까지 오는데 선적이 돼서 도착하는데 통상 수확한 이후에 3개월 정도를 봐요. 커피를 수확을 해서 얘를 또 프로세싱을 해서 가공을 해서 말릴 때 길게 봐서는 뭐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콜롬비아의 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또 한 45일, 한 달 반 정도를 볼 때 한국에서 콜롬비아 커피, 신선한 커피를 만나는 것은 4월, 5월 중이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 그 콜롬비아 커피들이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 콜롬비아 커피, 메인 시즌 커피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산지와 소통해서 들어오는 곳이 안티오케 라 루이사인데 그런 커피들이 5월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어느 커피들이 제일 신선하다라는 걸 알아두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철 커피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것은 이건 모두 이 오른쪽에 보이는 보라색이 로부스타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외에 나머지 있는 것들이 아라비카. 내가 사용하는 커피가 어떤 품종이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떤 품종이 섞여 있는 건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오너로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카페를 오픈한다고 하고 또 좋은 커피를
제공한다고 해서 해놓고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가 한 종인지 섞여 있는 건지, 또 한 종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언제 수확된 어떤 품종의 커피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커피 카페를 운영한다고 할 때 한 잔에 1,500원짜리 커피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1,500원보다 적게 받거나 아니면 1,500원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면 비싸게 돈을 치러서 이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마셔야 될 이유를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의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잔의 커피가 담기게 되면 그 커피를 맛을 보고 그 커피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맛을 보고 좋은 커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커피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좋은 커피를 주는 거죠. 좋은 커피만 마시게 하면 너무 이상적인 꿈 같은 얘기라고 저를 나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커피를 드셔서 그 맛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카페 공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이야기할 때 커피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밖을 내려다보는 담벼락의 높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한번 담벼락을 넘어서 바깥의 경치를 본 사람은 그 담벼락의 높이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높은 담벼락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담벼락의 높이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고, 그 스페셜티 커피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담 밑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갖는 그런 커피를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추구하게 되고, 비로소 그 커피를 만났을 때 밖이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기분과 똑같은 그런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경지가 다른 그런 세상, 그런 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맛들을 손님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커피를 제공하는 사람이 커피의 맛이 좋다, 안 좋다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테이스팅 시간에 커피의 맛에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모아둔 것이 이런 커피 플레이버 필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세계 커피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커피 대회 WCC는 1년에 2번 진행을 하는 거죠. 두 번을 진행하는 이유는 커피가 크게 이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메인 시즌이 2번 있다 그랬어요. 남반구에 산지가 있는 경우, 북반구에 산지가 있는 경우. 그래서 1년에 2번 WCC를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지만 세계 커피 테이스팅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 노원에서 열리는 것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전에 작년 10월에 시흥에서 열렸었죠. 남양주에서도 한번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게 될 때 오늘 강의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께서는 심사위원으로 한번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은 커피의 맛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를 블라인딩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 잔을 커피를 주고, 지금 5잔의 커피가 나와 있죠. 이 5잔의 커피를 주고 특정 이 커피가 어느 커피인 것처럼 보이느냐 맛을 보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그 출전한 선수들은 사전에 어떠어떠한 커피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10종류의 커피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받고 그 10종류의 커피를 계속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 5잔 중에 3잔은 열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 2잔은 그 맛들과 비슷한 커피들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그 커피가 무엇인지 해당되는 그 위에다가 잔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향을 맡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이 잔에다 주지 않고 이 커핑볼이라고 주는 것은 여기다 담아주는 건 아직까지 커피 맛을 구별할 때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어, 뭐랄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산지에서 하는 커핑 방법 때문에 우리도 보면은 커피 맛을 본다고 할 때 숟가락을 갖고 다니면서 커핑을 하고 슬러핑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커핑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 산지에서 하는 거죠. 커피 산지에서 커피 맛을 구별하는 것은 품질의 등급을 매기는 거고 그 품질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산지에서 나왔는데 그 사과를 A급, B급, C급 상자 어디에 담을 것이냐를 구별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일 먼저 가르는 방법은 사과가 벌레 먹었느냐 아니면 만져봤을 때 탄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또 크기를 가지고 구별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큰 장르를 구별하는 방식을 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스팅은 뭐냐 하면 그렇게 선택된 어떤 특정 등급의 커피, 이제 스페셜티 커피의 등급의 커피를 어떻게 볶았느냐, 어떻게 추출했느냐, 그 로스팅과 추출까지 감안을 해서 한 잔의 완성된 커피의 맛을 구별하는 거니까 우리가 소비지에서 혹은 특정이 어떤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가 그 맛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좋은 커피를 사용한 건지를 아는 것은 테이스팅을 통해서 관능을 길러야 되는데 SCA가 커핑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커피 테이스팅을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국내에 알려지는 바람에 숟가락을 듣고 커피를 커핑하는 것이 꽤 오랫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완성된 한 잔의 커피의 맛을 보고 그 커피에 사용된 커피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커피 테이스팅에 우리는 눈을 띄어야 되는 것이고 그 커피 테이스팅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산지를 구별하는 테이스팅 대회, 이런 대회에 한번 겪어보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대회들이 세 잔의 커피를 주고 셋 중에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잔의 커피가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셋 중에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것만 찾게 되죠. 커피의 본성을 찾지 않고 그 커피라면 그 커피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특성에 집중하지 않고 세 잔의 커피가 나왔을 때 맛이 다른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러면 이 셋 중에 다른 하나를 고르느라고 서로 차이점만 보는데 생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커피가 지니고 있는 본성을 알기가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커피 테이스팅 공부는 물론 대회에 나가서 민감도를 널리는 서로 다른 커피를 찾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하나의 커피의 산지를 훈련을 통해서 정확히 그 커피가 이 커피다라는 서로 그 커피가 지녀야 된 특징을 이해하는 쪽에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대회가 열리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1, 2, 3, 1번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커피, 2번에는 탄자니아 커피, 3번에 카메룬 커피, 그다음에 4번에는 PNG라고 하는 게 파푸아 뉴기니 커피, 그죠? 이런 방식으로 선수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 동그라미 3번, 4번, 5번, 7번, 8번 그래서 첫 번 라운드, 뭐 두 번째 라운드 아니면 8개 커피를 주고 이 중에 4개를 찾아라. 아니면 5잔의 커피를 주고 3, 4번을 찾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음,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커피를 테이스팅할 수 있죠. 이제 이런 방식이 그 커피의 본성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구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훈련법이고 좋은 대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커피를 갖다가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훈련법의 하나로 대회를 치르는 방법이 있고 자, 지금 여기에 이 표시를 보여주는 이 방식은 이제 K커피 어워드라 그래서 커피의 산지마다 출전한 그 커피들의 커피의 맛을 어, 구별하는 겁니다. 그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피가 갖고 있는 특징을 포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트지를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요번에 K커피 어워드에 심사할 때 사용된 커피들이고요. 그중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클린, 첫 번째 나오는 클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피가 완성된 한 잔의 커피로 나왔을 때 얼마나 깨끗하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커피의 향을 맡거나 커피의 첫 모금을 마셨을 때 디펙트가 있다. 커피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 텁텁한 느낌이라든가 왠지 클린한 깨끗함이 있지 않고 유리창에 먼지가 뿌옇게 껴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클린니스에서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클린니스를 점수를 줄 때, 이 정도면 보통이다라고 할 때 7이나 7.5를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다 할 땐 거의 9까지 가고 10점 만점까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약간의 이제 변수가 있는 게 그 대회 때마다 심사위원들은 연습을 합니다. 다들 모여서 연습을 할 때 그 심사위원장이 한 명이 임명을 받고 테이스팅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요번에 우리 커피를 테이스팅할 때 보통이다라는 점수를 7.5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커피를 테이스팅할 때 8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보통이라고 하는 것이 7이냐 7.5냐 8.8로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전체의 그 점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SCA나 COE의 점수의 약간의 함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SCA의 점수가 혹은 COE의 점수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몇 등을 했느냐예요. 그해 대회를 치러서 1등 했다, 2등 했다, 3등 했다라는 것이 더 객관적이다라는 거지. 요번에 83점을 받았다, 87점을 받았다, 91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 시험을 심사를 했을 때 기준점을 얼마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좋은 커피의 면모를 평가하는데 대회에서 관심 있게 보는 지표들에는 그런 깨끗함이 있고 두 번째 어로마는 향인데 이때의 향은 입에 담지 않았을 때의 향과 입에 담았을 때의 향을 모두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향의 느낌을 보는데 입에 담았을 때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버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어로마라고 하는 것이 미각이 한번 작동되게 되면 우리의 뇌는 후각 따로 미각 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미각이 작동되면 후각과 미각이 함께 플레이버, 여기 보면 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 플레이버가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미각과 후각이 작동되는 점수를 주는 거고 여기서의 아로마라고 하는 것은 민감합니다만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아로마 자체가 그냥 단맛이 있다, 신맛이 있다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꽃향이 있다, 특정한 과일을 연상케 한다. 이제 이런 속성들은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우마미, 감칠맛 이런 다섯 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속성으로 얘는 장미 같다, 얘는 자스민 같다, 얘는 복숭아 같다, 여기서는 달고나의 느낌이 난다, 슈가케인의 느낌이 난다, 꿀의 느낌이 난다. 이건 모두 다 어로마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어로마를 보고 이제 어시더티라고 하는 것은 미각에서 미각과 입안의 점막에서 캐치되죠. 얼마나 시다 안 시다가 아니라 얼마나 경쾌하고 활달하고 생동감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고 바디라고 하는 것은 어, 질감이죠. 근데 그 질감이 부드럽냐 아니면 쫄깃쫄깃 끈적끈적하냐 혹은 점막을 눌러주느냐 가볍냐 따지죠. 예를 들어 바디는 가볍다고 해서 나쁘고 무겁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건 가벼운 대로 얼마나 경쾌하느냐를 어시더티와 함께 보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쉽게 그 귀함을 승화되고 기화되는 것이 많아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마치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던 것처럼 혀가 깔끔하게 끝난다면 라이트한 바디라고 하면서도 속성으로 봐서 긍정적이면 점수를 높게 줍니다.
이제 어떤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혀에 감기는 듯하고 어떤 것들은 실키하게 실크 스카프가 막 스치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고 아니면 벨벳처럼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을 때, 와, 질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또 좋은 점수가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시드티는 맛으로 감각적인 부분을 보고, 바디는 질감, 무게감으로 보고, 플레이버는 미각과 후각이 또 질감이 합쳐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 플레이버라고 하는 것은 어로마, 어시더티, 바디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위트니스는 순서와 상관없이 계속 앞부분에 어로마에서도 단향이 느껴지고 어시드티에서도 산미뿐만이 아니라 과일, 특정한 과일이 느껴서 단맛이 느껴지고, 바디도 스티키, 끈적끈적해서 혹은 그런 질감 정도가 마치 끈끈한 꿀처럼 느껴진다고 할 때 플레이버도 좋게 나오겠지만, 그럴 때는 단맛, 스윗니스도 좋은 거죠.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아세틱 시초처럼 좀 날카롭네, 혹은 바디가 약간 좀 러프처럼 꺼끌하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바람직한 성분들, 바람직한 느낌들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될 때 밸런스가 깨진다고 보는 거죠. 그건 하나의 자극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 커피가 갖고 있는 어로마, 어시더티, 바디, 플레이버가 사실은 핵심적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스위트니스 밸런스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목 뒤로 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느낌이죠. 삼킨 다음에도 커피가 떠난 자리에서도 커피의 느낌, 그런 산미나 향과 아니면 커피가 주는 그런 섬세함이 새콤달콤하게 길게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꽃향기가 길게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단맛 자체, 과일과 같은 느낌이 계속 길게 이어져서 계속해서 부드러움과 상큼함이 잇따르면 애프터 테이스트가 좋은 점수죠. 자, 그런데 삼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모든 것이 마치 휘발되듯이 다 사라지고 꺼끌꺼끌하다거나 아니면 쓴맛이 확 부각돼서 후미가 짧게 딱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도 깨질 뿐더러 애프터 테이스트, 성분들이 많지 않아서 금방 입이 마른다거나 피니시가 길게 이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애프터 테이스트는 삼키고 난 다음에 앞에 나오는 속성들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잘 유지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갖고 있는 속성들, 그런 향기나 맛의 성분들이 풍성해서 종을 세게 친 것처럼 그 풍성함이 여운까지도 길게 이어준다. 그러니까 여운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들의 풍성함이 좋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미솔이라고 하는 건반 피아노를 누를 때 도미솔을 누르면 화음이 맞아서 이렇게 길게 음들이 계속 이어지죠. 근데 도미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화음이 이어지지 않고 딱 끊기죠. 그러니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들이 깨끗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얘가 길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밸런스가 잘 맞고 커피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어떤 특정 성분들이 과도하게 나와서 다른 것들을 제압하고 있지 않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라는 그런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면모들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냐면 좋은 커피를 많이 드시고 이렇게 시트지에다 직접 작성하는 경험들을 많이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 정회원들은 적어도 한 달에 다들 모여서 이런 시트지를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시트지를 갖다가 한번 커피를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말고 속성을 나눠서 한번 점수도 평가해보는 이런 경험을 많이 갖게 되면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 얼음치들이 머릿속에, 관능 속에 딱 자리를 잡거든요. 자, 그러니 결국 좋은 커피를 아는 안목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이 좋은 커피를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여기 나와 있는 속성들, 클린, 어로마, 어시드티, 바디, 플레이버, 스윗니스, 밸런스, 애프터 테이스트에 대한 인식들, 이 지표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버롤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는 사람이 위에 80점 만점 중에 이 전체에 어느 정도의 가점을 줄지.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다 좋은데 너무나 뛰어나서 나는 1.2점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뭐 평균을 갖다가 10점 만점에 8점이면 20점 만점에 한 16점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얘는 가점을 줄 만해. 한 2점 정도를 더 주는, 속성에는 없지만, 이런 지표에는 없지만 더 매력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것,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버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16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서 나는 2점 정도를 더 주겠다. 그러면 18점으로 채점을 하는 거고, 얘는 뭐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 16점. 자, 그런데 하나는 좋은 것 같지만 뭔가 더 가점을 주는 것보다는, 대개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버롤에서 평균 밑으로 나가는 점은 많지 않은데, 예, 좋지 않은 커피들 중에 얘는 좋아도 너무 안 좋다 할 때는 16점 밑으로 더 내려서 14점. 14점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점 만점에 이미 6점이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평균의 점수에서 평균치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7점씩 받았다. 보통 정도를 7점을 해서 7점씩 받았다 그러면 8개 정도에 7, 8이 56점이 나오고, 56점의 보통 중에 20점의 평균 점수가 되는 27이 14, 14점을 주면 56대 14. 그러면 어떻게 되죠? 56에다가 14. 70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점이 될 땐 8, 8이 64, 80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보통을 몇 점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보통으로 나왔을 때 얘는 80점을 우리가 보통을 쳐주자라고 하면 보통만 나왔을 때 80점이 되지만, 우리가 요 보통일 때는 오늘은 7점을 하겠습니다라고 되면 보통이 됐다고 할 적에 70점이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클릭 조정을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대회에서는 점수보다는 몇 등을 한 것이냐라는 거를 더 객관적인 지표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계 커피 그 K커피 어워드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잔에 완성된 커피를 가지고 드신다는 거고, 이게 이번 2024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각각의 그 K커피 어워드는 이미 그 등수가 나왔습니다. 워시드에서는 케냐 커피가 1등을 했고, 언워시드 이제 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기타 방식에서는 코스타리카 커피가 1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커피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거기에 지금 아까 이 시트지를 다 작성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커피를 드시고 나서 이 한 잔의 커피가 갖고 있는 면모를 아까 약속된 그런 속성대로 점수화를 시켜서 그 점수를 내는 것이 바로 커피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일종의 커피 전문가들의 권한이자 자부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건 이제 타고난 그런 능력이 아닌 거라, 좋은 커피를 많이 드시면서 약속된 방식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할 줄 아신다면 누구나가 다 심사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심사위원회 그 사전 교육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커피 테이스팅의 기능을 보다 현실감 있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차 전문가인데, 커피 쪽. 어차피 차에서의 향미를 잘 구별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향미를 와인 전문가나 기타 뭐 요즘에 보면은 와인뿐만이 아니라 국내 술, 전통 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케, 기키자케시 같은 경우 사케 소믈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미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언어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차의 맛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 계신 선생님처럼 또 좋은 커피도 평가하는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합산을 해서 총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모두 아셨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8개의 80점 점수로 되고, 여기서는 오버럴 개인의 점수를 모두 뺐습니다. 그래서 모두 80점 만점으로 어, 합계를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이 좋은 커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씨앗에 담겨 있는 것들로 모두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커피를 공부하는 분들, 또 커피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은 커피 자체에 찬사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내렸어? 얼마나 이렇게 잘 로스팅을 한 거야?
라는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커피를 어디에서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런 것이 훨씬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대화인 것이죠. 이거 몇 초 내렸어? 어떻게 했어? 이게 아니라 이 커피 이거 언제 수확하고 어디 커피야? 굉장히 풍성하고 잘 선별해서 멋지게 수확한 것 같네. 프로세싱이 잘 됐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커피 한 잔에 담겨 있는 커피를 통해서 그 커피가 생명으로서의 커피가 얼마나 풍성한 성분들을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녹색의 커피의 향미가 풍성하지 않고 스위트니스가 떨어지면 잘 익은 열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은 그것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잘 익은 빨간 열매들만이 수확이 되고 이렇게 익었을 때 수확된 것이야말로 모든 속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죠. 커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익기가 쉽지 않아서 익는 속도가 각각 다르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A급 커피에도 풍성하게 잘 익지 않은 것들이 섞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스페셜티 커피들도 그래서 피킹을 통해서 다 걸러내는데 일반 커머셜 커피,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기계로 커피를 수확하는 데에는 정말 익지 않은 데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죠. 이제 모두 그런 것들을 잘 익은 열매에서만 나왔을 때 그런 잘 익은 열매에 들어있는 씨앗만으로 커피를 추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의 모든 점수들이 합계가 85점, 90점을 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익은 열매들만을 수확해서 만든 커피들만을 드시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커피만을 드셨을 때 이제 그렇지 않은 커피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말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의 씨앗의 단면들을 볼 때 이 커피 씨앗 하나에 있는 이런 세포에 성분들이 꽉 차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숭숭 구멍 뚫려 있는 건 덜 익거나 벌레 먹은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모두 이렇게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레 먹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커피가 벌레 먹은 커피가 섞여 있을 때 그 벌레 먹은 커피를 마신 분들의 몸에 이상 현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 묵거나 썩은 커피들이 유통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커피는 200도에서 볶기 때문에 벌레 먹거나 썩은 것들도 그냥 커피 볶아도 톡신이 사라지니까 큰 문제가 없다 보니 사실 커피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도 섞여 있는 채로 유통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잔에 1,500원짜리 한 잔에 9,000원짜리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커피들은 어, 당연히 품질이 안 좋죠. 예, 벌레 먹은 경우에 오른쪽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으면 커피의 향기라든가 아니면 몸에 좋은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모두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에서 나오는데 이런 물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물로 추출되니까 그런 커피들은 뿌리의 느낌이 나고 뭐 나무 토막 같은 느낌이 있고 이런 세포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좋은 유기산들이 없으니까 신맛이 거의 없으니까 뭐 그래도 또 신맛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니 차처럼 구수한 차다. 이 커피가 구수해서는 맞지 않죠. 우리가 구수하다고 얘기하는 커피들 중에도 분명히 산미가 있습니다. 혹은 허벌한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구수하기만 한 거, 동굴레차 같은 거, 뿌리 느낌이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커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말이 아니라 맛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출처가 정확한 커피들을 가지고 내 관능을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로스팅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갈수록 여기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하는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드실 경우에는 예전에 뭐 입맛에 놓고 볼 때 커피다운 맛이 나오지 않는다, 밍밍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커피를 드실 때 제일 건강한 커피를 드시는 거거든요. 클로로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의 중앙 정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미 분해돼서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클로라겐산 커피, 폴리페놀, 뭐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라고 하는 성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왼쪽 정도의 로스팅한 정도로 커피를 드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름 쭉 나오는 거, 이제 이거는 옛날에나 좋다 그랬지, 커피에서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하루에 한 잔 정도면 충분하고, 한 잔 이상 드실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커피를 드시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를 제가 하게 되겠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괴테가 색깔을 보면서 커피를 했던 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텍쥐페리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앞부분에 이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커피에서 괴테가 나오면 색깔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특정 색깔이 떠오른다고 하는 그런 것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왜 오랜 시간 동안 자연에서 빨간색이 꽃의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 꽃 향기를 보면 빨간색을 떠오르는 것은 자연에 빨간색의 꽃이 제일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일을 할 때 잘 익은 과일의 느낌이 들 때 빨간색이 또 띄는 것은 잘 익은 과일 중엔 빨간색 과일이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약간의 신맛이 있거나 산미가 좀 높다라고 할 때에는 노란빛이 나오죠. 그럴 때에는 자연에서 신맛이 있을 정도의 물질로는 노란색이 제일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태어난 지 20만 년이 지났죠. 그 20만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몸에 전해지는 DNA에는 자연에서 많이 본 색상들이 각각의 맛을 대표하는 색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커피를 드시고 나서 왠지 얘는 식물체에서 느끼는 생동감 같은 게 있다, 허벌한 느낌이 있다 할 때 우리가 그린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식물체의 느낌을 갖는 색깔로는 녹색이 제일 많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특정한 맛이 색과 연관이 된다라는 걸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인물로 풀이할 때 괴테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괴테는 와인을 처음에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괴테가 사는 곳에 이렇게 보니까, 라이프치히에서 활동을 했던 괴테가 보니 어느 날 시커먼 그 검은 물을, 이제 커피죠,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검은색 액체에 빠지고 있다. 저거는 이성적으로 선택할 일이 아니다. 분명히 저 검은 액체에는 젊은이들을 홀리는 특정한 물질이 있다 해서 화학하는 사람들, 화학자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밝히게 했고, 이제 그 검은 데에서 화학자가 봤더니 정말 물질이 하나 발견이 되죠. 그래서 커피에서 발견된 알칼로이드 계열의 물질이다 그래서 카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괴테는 색 연구에 매달려서 거의 30년간 색상을 갖다가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보는 그런 그 색들이 있다라고 외쳤던 거죠. 결국 그 민감하게 어떠한 맛과 향을 색과 연관시킨 괴테 덕분에 우리가 특정한 맛이 특정한 색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심상의 색이라는 존재를, 혹은 그러한 설명 방법을 알게 됐다라는 거 소중한 거고요.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코나에 찬사를 보내서, 우리가 하와이 코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크 트웨인한테 감사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건배를 한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죠. 그런 말씀이고, 생텍쥐페리에 대해서는 많은 그 강의 중에 많이 하진 않았는데, 생텍쥐페리도 이제 우리가 커피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9시에 잠깐 쉬셨다가 9시부터 이제 커피 입문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9시 반에는 끝내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9시에 다시 모이시겠습니다.